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맛수 두 분 소개를 해드리죠. 정치권의 젊은 피입니다. 먼저 김용태 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보니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90년생, 예, 34살이에요. 만 나이로 34살. 네, 이번에 이제 경기 가평, 포천 예.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예, 등록했습니다. 그 예.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는 경기 북부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 우세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나 이제 국민의힘에 어떠한 좀 더 잘하라, 이런 분발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제 96년생, 네, 28살. 만으로. 예, 이제 용인 정에 출마를 준비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곧 한다면서요? 네, 곧 합니다. 이제 설 전에는 이제 등록을 해야 또 연휴 때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 다 이제 방송에 나갈 쯤에는 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젊은 분들이니까 이번 총선에서 좀 선전하시기를 좀 저는 기원을 하고, 또 젊은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 이슈를 다루는데 좀 젊은 토론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이번 총선 초반 프레임은 운동권 청산론, 검사 독재론, 이게 지금 맞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86 운동권 청산론을 연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검사 독재, 검찰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권 청산론,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러면 이제 60대 나이 이제 접어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 한 60여 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게 정말 시대 정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총선용 어떤 정략적 주장에 불과한 것인지, 그런 젊은 생각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전 586 운동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586 운동권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지점들을 분명히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할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지금 586 운동권에 대한 잘못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586 운동권 중에 국회의원분들 뭐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국민들께서 많이 알기로는 잘 못한 부분이 지금 최근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헌법 정신을 위배해가면서 힘을 가진, 다수의 힘을 가진 의석수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치라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파괴하고 힘으로 밀어붙였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계속 권력이나 기득권을 향유해 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국민들께 지적하고 비판하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뭐 정략적인 의도가 좀 다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대 정신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저는 586이 싫어도 대통령이 하는 게 더 싫다라는 게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86 청산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좀 전략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86 운동권 출신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갑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을 거론을 하고 있고요. 또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 대상자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서로 맞붙게 되면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국 선거의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선이라는 것이 그 지역구 공천할 때 그 지역구의 승리나 전반적인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그 주변 지역과 전국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어떤 활약이나 특히 마포을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중구, 성동, 갑 같은 지역에 아마 중앙 언론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명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에서 분명히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물론 전 윤희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희 당의 자산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특히 중구 성동갑의 임종석 전 의원도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한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조직과 또 거기서 오래전부터 활동하셨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재미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뭐 일단은 내부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뭐 하태경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사실 이번 총선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의 이제 오래된 지역구까지 뒤로 하고 서울로 왔기 때문에 일종의 좀 승부수를 던진 거라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도 약간 전략적으로 좀 고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집안 싸움이 좀 날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공천을 둘 다한테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은 뭐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요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싸움 이전에 아마 내부 싸움이 좀 더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박성민 전 최고가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네. 하태경 의원은 중구 성동 을이고 아, 윤희숙 전은 네네네. 갑이고 이제 갑에 윤희숙 의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권오현 많이 계시죠. 행정관 전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죠. 예 아마 맞습니다. 그 내부 싸움을 네.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 하태경 대통령실 의원이- 행정관 분께서도 아마 좀 반발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실 이게 보면 마포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던 분들과 새롭게 투입되는 전략 자산들 간의 싸움이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을 꺼내서 뭐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여서 사실 사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젊은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사실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정치 특히 공천이 뇌수술하고 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고 이 하나하나 행동이 어떻게 이 정당에 파급력을 미칠지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공천 작업인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저는 뭐 또 한편 이해가 되는 게 당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격이면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고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벤션 효과도 이루어져야 되고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적절히 고민하면서 아마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중구성동 갑과 또 마포 을을 조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또 당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땐 그 자리에 분명히 또 준비하고 계셨던 여러 후보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행동하실 때는 기존의 당원분들, 예비 후보분들의 그런 어떤 받아들이시는 그런 입장까지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사천 논란에 대한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특정 인물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명운을 걸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게 흥행해야 하고 뭐 성공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뭔가 공정한 공천을 보장하는 방식, 공평한 공천을 보장하는 방식 이런 것보다는 아마 약간 화제가 되는 방식 그리고 본인이 짜놓은 그림에 맞춰서 인사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계획이 더 먼저인 거죠. 당내에서 불거지는 갈등들은 사실 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쉽게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시고 정당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리꽂는 전략 인사들의 반발에서 만약에 뭐 다른 신당으로 가게 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랬을 때 당에 직접적인 손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아직은 좀 크게 못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운동권 청산론 관련해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할 거는 검찰 독재 아니냐라는 거를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냈어요. 김용태 쪽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프레임 대 프레임 맞불로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레토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명 이제 검사 독재라고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그 측면에 검찰이라는 조직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겠죠.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검찰 조직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객관적 수치가 좀 상식적으로 약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다만 저는 검찰 독재라는 레토릭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검찰 독재를 운운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장관의 인사 중엔 검찰 출신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다 독재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레토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검사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검사이면서 또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요직에 등용되는 일들이 최근에 꽤 있었죠. 특히 뭐 대표적인 게 방통위원장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권익위원장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선배이자 가장 친밀한 검사였던 분이 가게 된 거는 사실 비상식적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더 잘 아실 텐데 검수저라는 얘기가 나와요. 검수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검사 출신들은 좀 양지에 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에 출사표를 계속 던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용산에서 대통령과 친밀하다고 알려진 인사들, 이른바 뭐 윤수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이 또 양지에 가고,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당에서 계속 헌신해 왔던 분들은 오히려 험지에 출마하고, 이런 일들만 봐도 이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대접받고 있는가는 지금의 국면에서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가 아픈 부분을 잘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이원모, 주진우 이제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실 비서관을 했는데 지금 해운대, 강남 이런 양지 쪽에 이제 거론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힘 빠지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박성민 전 최고랑 여러 번 이야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당 입장에서는 공직,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당 공직과 또 당에서 이런 검사 출신이라는 분들이 분명히 당이 봤을 때 어려운 지역, 이러한 지역에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은 있죠. 다만 이 개인의 참정권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각자가 선택하는 지역구의 문제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준 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이른바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공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뭔가 배려받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검사 독재로 일반화로 지적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해운대 갑 이런데 뭐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통상적인 결정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뭔가 사전 교감 또는 당과의 뭔가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일종의 내부 정리를 하고 가는 것 아니냐. 실제로 양지 바른 곳에 가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마 당 내부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생각보다 비판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총선은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검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인사들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가는 모양새고, 공천 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내부에서조차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글쎄요, 검사들이 그냥 단순히 본인들이 뭐 출마지를 선택해서 간다? 그것보다는 일종의 좀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총선 위기론이 당 안팎에서 좀 분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 혁신이 좀 지지부진한 데다 공천 잡음이 커지면서 나온 우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장 후에 몇몇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선거제를 둘러싼 눈치 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좀 피로도를 갖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이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연동형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내심은 결국 병립형 쪽으로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당이 이제는 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제 언제까지 이렇게 끌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전당원 투표로 이것을 결정한다? 저는 그것도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선거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당의 정치적인 결정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겠지만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최종적인 결정권을 줘버린다? 이거는 뭔가 조금 비겁한 자세인 것 같아요. 차라리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뭐 병립형이면 병립형, 연동형이면 연동형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유는 무엇이다? 이 정도의 설명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공당의 역할인 것이지 당원들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명분 하에 숨어서 그런 비난들을 회피하고 명분을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고 당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등 뒤로 숨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좀 이런 지금 흐름들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되게 좀 이재명 대표도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김영태 최고위원.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숨는 거죠. 굉장히 지도부가 어떤 책임을 안 지려고 숨는 것처럼 보이고요. 민주당은 주요 어떤 결정할 때마다 이 전당원 투표라는 굉장히 그럴싸한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테두리 안에 지도부가 늘 숨었어요. 과거에 그 재보선 때 4.7 재보선 때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던 민주당 당원 당규를 바꿔서 당시 후보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의 생각이 이렇다 하면서 후보를 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때 이 선거제와 관련해 가지고 4년 전에 위성 정당을 민주당이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를 해 가지고 또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하라고 만든 게 지도부인데 이 결정을 회피하려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꼼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일종의 지도부가 숨으려고 하는 어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혹은 약속을 안 지키실 거면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 선거제 자체가 4년 전에 야3당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하면서 밀어붙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공수처랑 맞바꾸면서 야3당이 밀어붙였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리고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되었고 지도부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약속했던 바를 지키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해내고 거기에 책임지는 것도 사실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당원들을 내세워서 또는 전당원 투표의 결과가 이러하니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식의 좀 수동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비판이 있고 당내에서조차도 사실은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특이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요? 이런 걸 보면 두 분이 이란성 쌍생아처럼 같은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두 분이.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호감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하고 이제 이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리구도인데 지금 총선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검사 독재 청산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겨눈다면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또 맞서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총선 전략인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위기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맞설 땐 또 맞서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죠. 뭐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대통령과 좀 약간 일종의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사실 곧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죠.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맞서서 뭔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뭔가 집중도나 힘을 더 키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 문제의 본질, 결국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고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충실하고 있다고 보고 뭐 위기감 당연히 뭐 없을 수 없죠.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좀 혁신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게 좋은 방식이든 좋지 않은 방식이든 일종의 역동성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총선을 치름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박성민 최고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임기 초에 치르는 총선에서는 대통령의 얼굴로 저는 치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냐 부정평가냐에 따라서 국정을 지원할 거냐 국정을 심판할 거냐 이 구도로 치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라든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국면에서 어떤 인물이나 후보의 개인기로 평가받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총선을 치렀던 경험을 반추해 봤을 때 후보 개인이 이 선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퍼센트 포인트는 한 뭐 선거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 포인트 남짓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구도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환골을 탈퇴해야 된다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의 위기론 중에 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친명 대 이 친문 그 성향의 후보 간의 이제 갈등이 뭐 자객공천 논란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 이제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만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난 말을 쏟아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좀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너무 좀 원칙 없이 손을 내미는 거 아니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든 누구를 비판했든 간에 어쨌든 이현주 전 의원이 해왔던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철새처럼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명분이 있는 선택이었다고 볼지언정 사실 누군가 봤을 때는 뭐 저번 총선에는 황교안 전 대표 옆에서 뭔가 투쟁하고 있다가 뭐 그 이전에는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다시 민주당으로 오시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사실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과거에 이제 본인이 당을 나가고 또는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냈던 말들, 당의 주요한 인사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들을 쏟아냈던 그런 독설들이 사실은 기억 속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 왜 우리가 그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당이 안 받아주듯이 저는 그런 대원칙에
인식의 문제인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친문 대 친명보다는 그 당시 이현주 의원을 경험했던 의원들은 사실은 반대 기류가 거의 정말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방식으로 영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당을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놀라움을 줬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 청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은 반윤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안에서 물론 이제 당정에 강한 비판을 하셨던 분이고 그러한 측면들을 아마 이용하려고 이재명 대표께서 좀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박성민 전 최고와 생각이 비슷한 게 만약에 민주당 복당을 하려고 결정을 하신다면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동요가 생각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걷다 보면은 온 세상 지구 어린이 다 만난다 이런 가사인데 그러니까 그 이현주 의원께서 4년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과 반추해 봤을 때 본인의 적이 본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당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 개혁신당의 대표 같은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유승민 전 의원 카드를 활용할까 좀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카드나 아니면 어디에 출마를 권유할 때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특정 지역구를 집어서 뭐 검토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도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유승민 전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상징성이 있어요. 특히 경기도권이라든지 이 중도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저희가 이기려면 당연히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분을 잘 모셔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저는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정 과제들 다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총선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대표께서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예비 후보분들, 특히 서울에 있는 예비 후보분들은 이 시너지 효과가 같이 파급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대통령 측근 이제 김은혜하고 이제 맞붙었는데 그때 이제 경선에서 뭐 약간 안타깝게 이제 졌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객의 칼에 맞았다. 그러면 자객의 칼이라고 하면 자객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을 겨눈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경선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도 대통령의 제가 소위 말하는 윤허가 없이는 좀 불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적 골이 상당히 깊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예 약간 좀 배타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전 이준석 전 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 저렇게 뛰쳐나가서 당을 만들게 된 데에는 여기는 절대 내 공간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구나. 심지어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 이거는 더 큰 일이었을 거고 뭐 그 과정 중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이런 과정들을 아마 이제 신당을 만들면서 봤을 텐데 그때도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선택이 참 잘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부터 한동훈
장까지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용산의 의중이 국민의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면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름대로 강하게 본인의 의사를 좀 피력한 거라고 봐요. 당이 보내주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여지를 당에게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달라라는 좀 여지를 준 것 같은데 과연 선거구를 하나 이제 지정해서 줄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 선거를 도와달라 이건 사실 약간 봉사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다녀달라 정도일 텐데 공천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용산과의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불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선배 정치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물론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치하면서 감정을 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물론 이 국면마다 뭐 갈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정치도 감정이 다 있죠. 근데 다른 국면에서는 그 느꼈던 감정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삐치지 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총선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지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 다 추진할 수 없고 심지어는 레임덕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개인 감정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연합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 판단을 좀 권력자분들이 잘 성숙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정을 못 내려놓는다라는 게 보이는 게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근에 뭐 급부상하고 있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처음에 나왔다가 네.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크게 불거지고 그 뭐 윤한 갈등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이 시점에 그 김건희 여사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퇴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실 그건 총선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좋거든요.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급부상시키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아 이게 뭔가 정세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나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 또는 영부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본인이 봤을 때 잘못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 이런 기류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용산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계 의원님들은 이런 집단 행동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뭐 그렇게 정상적인 국면은 아니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할 수 있죠. 이철규 당 인재영입위원장 이분은 경기도 오산에 유승민 전 의원 공천을 줄 거다 이걸 부인을 했어요. 반면에 윤희숙 전 의원은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썼다는 것은 당과의 그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또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발언하는 걸 이렇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3쿠션으로 이거를 좀 띄워서 그 용산의 어떤 그 엔도스를 좀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의 글에는 일단 행간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승민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에 어떤 그러한 과거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현실 정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을 살피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 과정에서도 저 중요한 것이 어쨌든 유승민 전 대표도 당의 대권 주자였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구를 여론을 살피듯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보기보다는 뭔가 절차와 이런 걸 갖춰서 당이 좀 사전에 교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떤 공격하고 특정 이미지나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낙마시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가 총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기는 방향으로 당이 좀 절차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로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1억 5,700만 원 정도 연봉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여기에서 한 7, 8천이 깎여 나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인 사견을 전제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일관된 전략인 것 같아요. 약간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잖아요. 예. 250명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또는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줄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일종의 좀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여의도 정치인들과 다르다. 이런 뭔가 느낌을 계속해서 주려는 일종의 전략적 포지셔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이런 거는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받는 뭔가 월급을 줄이고 이런 거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뭐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돈을 줄여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뭔가 특권처럼 비춰지는 것들을 많이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젊은 정치인이든 나이가 있으신 정치인이든 어쨌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뭐 월급 줄이고 뭐 수 줄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건 일종의 정치 혐오를 계속해서 이제 사회에 심어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영태 최고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치권에 있으면서 여야 정치인들 보면서 밥값 제대로 하나 이렇게 뭐 비판적인 측면을 봤을 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연봉에 대해서 뭐 국민적인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느꼈던 정치인 중에 이 연봉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다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월급이 많아가지고 내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거의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 선거다 보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이제 높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 선거구마다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가고, 평상시에 어떤 사무실 유지 비용이라든지 지역구 유지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죽한 본인이 의정활동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기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떤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돈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는 분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보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국민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 사견을 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가 어찌 보면 또 민주당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책 이슈를 계속 그 선제적으로 던지잖아요. 그 민주당 쪽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특히 뭐 의원수 줄이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옛날에 나왔던 얘기긴 해요. 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혁신이 뭐 안철수의 혁신이냐, 뭐 또는 뭐 허경영의 혁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의원수 줄이고 세비 깎자, 뭐 이거는 뭐 새로운 혁신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난 저들과 달라라는 일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한동훈 위원장의 좀 전략적인 태도인 것이지, 이게 뭐 전략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혁신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여야 다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는 맞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선거제 문제도 사실은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속도가 좀 느리다. 저는 그런 아쉬움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태 최고 하실 말씀 없으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3지대 정당이 얼마나 선전할까 하는 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거대 제1야당 또 국민의힘 여당 모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적대 정치, 진영 정치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치고 나가서 개혁신당 창당을 했고, 또 이낙연 전 총리 주축의 개혁미래당도 이제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신당이 큰 빅텐트를 만들까, 이런 게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혁미래당에 대해서 윤핵관과 같은 상황이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와 같다. 그러니까 개혁미래당의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속에 불 지르는 소리 생활하던 분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싸움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저는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개혁 신당만이 제3지대의 표를 모두 가져가겠다 이렇게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개혁 신당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제3지대 신당들은 사실상 구태 정당으로 몰아버리고 이제 개혁 신당이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이러한 실제로 투표장에서 득표로 다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포석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3지대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연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을 안 할 명분도 저는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하 의원이요, 전 의원이죠. 이분은 빅텐트가 90% 이상 될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이 정도는 약간 선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되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 지금 약간 연대를 얘기하는 상대방이. 근데 민주당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이 그토록 싫어했던 것이 윤핵관들의 정치 행태였는데 그들을 향해서 민주진영에서 나온 이들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을 언급하는 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하거나 뭔가 차별화를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단어 선택이 참 약간 통합이나 뭐 혁신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허은하 의원이 이렇게 9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실무를 하거나 이 내부에서 좀 이 신당이 잘 돼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모으고 있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기호 3번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갈등은 그저 지나가는 갈등일 뿐 우리는 곧 합쳐질 것이다. 이런 희망사항을 좀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들은 기류로는 사실 뭐 지금 서로 쉽지 않아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줄로 요약하면 서로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화가 진전되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합친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의 결정 권한은 개혁신당이 거의 다 가져간다 이렇게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통합과 연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비례대표 결정 권한이거든요. 제3지대가 우리 헌정사에서 봤을 때 지역구에서 성공했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하려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에서 많은 의석수를 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각 정당, 각 진영이 달랐던 이 분들이 모이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어느 진영에 있던 분들 더 많이 모실 거냐 가지고 분명히 싸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러 가지 언론의 우위나 어떤 여론조사상 지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윤핵관스럽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개혁미래당과 합쳤을 때 개혁미래당이 과연 비례대표 결정권에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게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아까 박성민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의 일극 체제의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사당화 이런 걸 비판해서 나온 분들인데 이거를 윤핵관과 같은 상황이다. 이게 정말 완전히 정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영린을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 이제 하나하나 걸림돌이 된다. 이게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합쳐서 잘 돼야지 이런 생각 뭐에 없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은 이렇게 뭔가 거리 두고 있고 차별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김용태 최고위원의 분석대로 일종의 주도권을 본인이 좀 가져가겠다라는 포석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합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합칠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적인 그런 방법은 알겠으나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 단어들 이런 게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될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유사한 발언들이나 유사한 태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아마 민주진영을 기반으로 한 신당들도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던 러브콜을 멈추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언뜻 생각해 봐도 지금 작은 텐트들이 서로 이 텐트가 유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텐트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합치는 게 좋은 건데 어느 텐트를 밟아서 그걸 부셔서 내가 아까 비례대표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라는 게 전략이라면 그게 맞는 전략일까?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3지대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예.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제3지대가 이렇게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것이 여러 번 저희 과거에 증명됐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당이 서로를 비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과 제3지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여기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3지대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이제 선거제잖아요. 지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만약에 병립형을 택하게 되면 물론 이제 병립형도 이제 번역혈 병립형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는 3지대가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지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사실 지금 내부 기류는 또 약간 병립형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제 민주당 내부 이야기가 좀 있는데 사실 선거제를 이제 양 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특히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제3지대가 일단 그동안 컨벤션 효과는 많이 누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열매는 몇 개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입지가 확 좁아져 버리게 되면 지역구 선거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호 3번으로 치러도 사실 지역구 선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 거의 4파전이 될 수도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서 4파전으로 또는 신당에서 지역구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내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가? 특히 지역구 선거를 중심으로 신당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선거제가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아마 신당들은 뭔가 연대를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김영태 측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의 모 인사분들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갈 거다 이런 발언들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 근거를 보니까 민주당 독자적으로 200석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표현에 의하면 반윤 연대를 해서 이렇게 연동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아닌 나머지 당들이 200석을 가져가서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러한 전략이 모델링을 돌아보면은 어렵다라는 것이 판단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서 민주당이 딱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야당을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지금 제3지대 신당들에게도 여러 가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준의 개혁신당의 여론조사나 개혁미래당의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준다면 병립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대보다는 많이 적겠지만 의석수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문제 없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지금 교섭단체 구성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죠. 교섭단체 구성은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저는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병립형으로 간다면 사실 한 자릿수 많이 확 줄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지대 신당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양당의 이제 공천 갈등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받아서 뭔가 좀 당세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낙석들을 모으는 것처럼 돼서 그것도 논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새롭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당은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결과적인 면, 그러니까 이 신당이 몇 퍼센트를 받고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결과론적 측면이 되게 맞춰져 있지만 사실 신당은 그거 하려고 만들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승리, 당선 이런 걸 네. 원하시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양당의 정치 행태를 깨보겠다라는 게 원래는 신당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뭐 민주당에서 약간 뭐 고립되거나 배제되거나 아니면 공천을 못 받거나 아니면 뭐 심사 과정에서 불만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신당인가?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저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당은 지금 하나고 야당이 여러 개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제3지대 신당도 반명의 기치보다는 반윤에 대한 기치를 들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에 개혁신당이라든지 개혁미래당이 후보를 많이 내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표가 분산되는 것이고 여당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도 속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시니까 이번 총선에서 좀 선전하시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